하나뿐인 손주, 민준이의 얼굴이 허옇게 질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큰한 무릎을 몇 번이나 접고 펴서 겨우 도착한 부대 정문은 생각보다 더 높고 서늘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열기 너머로 쇳가루, 냄새와 흙먼지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여름의 끝을 알리는 매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울어대는 소리가 고막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할머니, 여긴 어떻게 면회 신청도 없이. 제 손에 들린 묵직한 보따리를 보며 녀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에게 사정사정에 겨우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버스 안에서 멀미로 울렁이는 속을 몇 번이나 달랬는지 모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애써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 강아지 밥은 잘 먹나? 잠은 잘 자나? 할미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랴. 이 달백숙 식기 전에 얼른 묵어야 혀. 네 좋아하는 토종닭으로다 푹 고왔다. 아이고 할머니, 여기까지 이걸 어떻게 들고 왔어 무겁게. 민준이가 미안함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보따리를 받아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토해내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컥, 컥 하고 가래 끓는 소리를 내다가 돌연 숨통이 끊어지는 소리. 그것은 육중한 쇠가 돌연 숨을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주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젊은 군인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민준이의 어깨가 움찔 쪼그라들었습니다. 제 손주를 군대 보낸 할미라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소리였습니다. 저만치에서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가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굵은 팔뚝이 젊은 날 보았던 수많은 군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민준이가 허둥지둥 제게 말했습니다. 녀석의 눈에 곤란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PX 옆에 의자 있으니까 거기 잠깐만. 시동, 개통 소리가 아냐. 저건 색가루 낀 기침 소리. 연료가 목에 걸린 게지. 연료 필터나 분사 노즐이 막혔을 터. 멍청한 것들. 저걸 시동, 개통 문제라고 붙들고 있으니 될 턱이 있나. 저는 민준이를 안심시키려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얼른 가봐. 할미는 괜찮은게. 남들 일하는데 혼자 빠지면 못 써.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준이가 달려가는 뒷모습 위로 그 험상궂은 사내에 짜증 섞인 고함이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이놈들아, 정신 안 차려? 훈련 시간이 코앞인데. 깡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 사내가 스패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제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습니다. 기계의 화풀이라니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런 성질머리하고는 될 일도 안 되겠군. 기계란 다룰 줄 아는 놈한텐 속을 다 내보여도 저렇게 화부터 내는 무지막지한 놈한텐 입을 꾹 닫아버리는 법인데 갓난쟁이 달래듯 해야 제 속을 보여주는 것이 저 쇠붙이라는 것을. 저는 닭백숙 보따리를 PX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시큰거리는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 기계의 신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기름때를 잔뜩 묻힌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험상궂은 산에 김 상사의 눈이 제게 향했지만 저는 그의 말이 아니라 열려있는 장갑차의 엔진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쇠붙이와 기름때, 지독하면서도 정겨운 냄새, 잊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몸이 먼저 기억하는 냄새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이 냄새 하나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젊은 양반. 그렇게 화만 내면 그 기계가 무서워서라도 제 소리를 못 내는 법이요. 기계도 생명이 있는 것과 같아서 달래가면서 만져야 혀.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평생을 밭일과 장사로 다져진 무뎌진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쇠와 기름 속에서 살아남았던 젊은 시절의 목소리였습니다. 12mm 스패너하고 WD-40 좀 이리 줘 보소.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최신형? 내 눈에는 그저 조금 더 복잡해진 내연기관일 뿐 원리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그의 젊은 얼굴 위로 아주 오래전의 얼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포화 속에서 절망하던 그러나 살고자 발버둥 치던 그 젊은 얼굴들. 순자 내 손에 기름 묻힌 세월이 자네가 살아온 날보다 길어. 시끄럽고 달라는 거나 줘봐.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께. 순간 시끄럽던 정비창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젊은 상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군인 하나가 마지못해 내민 스패너와 윤활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쇠붙이의 차갑고 묵직한 감촉. 그것은 제 손에 가장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엔진룸의 비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늙고 뻣뻣해진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은 것처럼 몸에 꼭 맞았습니다. 연료 필터가 여기 있겠군. 혼잣말을 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칙 소리를 내며 윤활유가 퍼지고 굳어있던 볼트가 드르륵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내며 풀려나갔습니다. 필터를 꺼내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불순물이 잔뜩 껴서 숨구멍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스패너 뒷부분으로 몇 번 가볍게 툭툭 쳐서 이물질을 털어내고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분사 노즐 쪽으로 손을 뻗어 막힌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몇 번의 손놀림.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굳이 분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맥을 짚듯 막힌 혈관을 뚫어주듯 저는 엔진룸에서 몸을 빼냈습니다. 허리를 펴자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자, 다 됐어. 시동 한번 걸어보소. 김 상사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부하에게 턱짓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병사가 긴장한 얼굴로 키를 돌리자 크르릉 하는 짧은 소음 뒤에 부르릉.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렁찬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인의 포효처럼 장갑차의 엔진이 안정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연과 함께 터져나온 굉음에 여기저기서 낮은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정비관들도 다 못 고치던 건데.
저는 기름 묻은 손을 무심하게 옷에 쓱쓱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늙은이가 젊었을 때 쇠 만지는 일 좀 했어. 그랴, 이제 그만하고 어여들 밥 먹어야지. 백숙 다 식었다. 그때였습니다. 그 사나운 상사의 시선이 제 손목에 걸린 묵주에 와서 박혔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달아빠진 제 묵주.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제 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모양의 작은 필립스 드라이버, 육각 너트처럼 생긴 묵주알 몇 개를 발견하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상징이자 제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어르신 그 묵주는 혹시 저는 저도 모르게 묵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때 묻은 쇠의 감촉이 심장을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잊으려 했던 과거가 멱살을 잡고 저를 흔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신부님이 피난 올 때 주신겨. 내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려준 아주 귀한. 순간 귓가에 혹독한 겨울바람과 멀리서 땅을 울리는 포탄 소리가 휘몰아쳤습니다. 과거 회상. 순자 동무, 정신 차리시오. 미군 탱크가 퍼졌는데 이걸 고칠 사람은 동무밖에 없어. 부품이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보겠지만 이걸 녹여서라도 만드시오. 반드시 살아서 다시 봐야 하오. 눈가가 뜨거워졌는데 현실의 매미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김 상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과거에서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눈은 존경과 경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군사박물관에서 자료로만 봤던 6.25 당시 적군 탱크까지 수리해서 아군 보급로를 뚫었던 전설적인 여성 정비병 야전의 성모 마리아의 그 특수공구.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민준이의 숨소리만이 고요를 갈랐습니다. 제 손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김 상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야전의 성모 마리아. 70년도 더 전에 죽어 흙에 묻어버린 이름이었습니다. 야전의 성모 마리아. 그 이름이 김 상사의 입에서 나온 순간 시간은 멈췄고 공간은 얼어붙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군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최신형 장갑차를 맨손으로 고쳐낸 노인이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전쟁 영웅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입을 살짝 벌린 채 평생을 시장에서 나물 팔던 할머니의 모습과 전설 속 영웅의 모습을 합치시키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0년 넘게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한낮의 군부대 한복판에서 터져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름과 함께 잊고 싶었던 피와 기름의 냄새, 그리고 살려내지 못했던 젊은 얼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부대 위병소 쪽에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사적인 차량이, 그것도 저런 고급 세단이 저런 속도로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병소의 초병들은 그 차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지 못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세단은 정확히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새까만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내렸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는 이곳의 흙먼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정 없는 눈이 주변의 군인들을 한번 훑더니 정확히 저를 향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를 찾아온 사람들처럼 박순자 여사님 되십니까? 낮고 위압적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내의 목소리에는 질문의 의도보다 확인의 의도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왜 나를 찾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인 위기감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여긴 군사구역입니다. 김 상사가 앞으로 나서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다른 한 명의 사내가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일개 부대 상사가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김 상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찾았습니다. 이제 그만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철컥. 저를 태우려는 듯 검은 세단의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온 사신처럼 할머니, 민준이의 절박한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양팔을 부축하듯 잡고 차에 태웠습니다. 저항할 생각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민준이와 김상사 그리고 다른 군인들의 당황한 얼굴이 방음유리 너머로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앞 좌석에는 운전사와 다른 사내 한 명이 앉아 있었고 제 양옆에는 저를 차에 태운 2명의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희미한 가죽 냄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방향제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마른 입술을 열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까칠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사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이었지만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중입니다, 여사님. 나는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어. 여사님 소리는 당치도 않구려. 그리고 내 손주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있는 내 집보다 안전한 곳은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으로만 사실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의 말은 서늘한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야전의 성모 마리아. 그 이름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낸 대가가 이것이었을까?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워진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날 왜 찾는 거요? 70년도 더 지난 일이오. 이제 와서 훈장이라도 주겠다는 거요? 다 늙어 죽어가는 노인네한테 그런 건 필요 없어. 사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장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서입니다. 도움. 내가 뭘 보다시피 난 이제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할망구요. 쇠 만지는 일은 손 놓은 지 50년도 더 넘었어. K21 장갑차의 연료 필터와 분사 노즐을 10분 만에 수리하셨습니다.
정식 정비팀이 1시간 넘게 매달리던 문제를 말입니다. 여사님의 감각은 세월이 지나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을, 심지어는 제가 무엇을 고쳤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 속한 자들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기계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터로 향하는 징집 영장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끝없이 달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갈 무렵 차는 표지판 하나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위장막으로 가려진 터널 입구에서 여러 차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차는 어두운 지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과는 공기의 질부터 달랐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하며 미세한 오존 냄새가 섞인 공기. 그곳은 영화에서나 보던 비밀 지하 기지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과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지만 누구 하나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사내가 저를 거대한 경납고 같은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간의 중앙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탱크보다 훨씬 컸지만 표면은 칠흑같이 검고 매끄러웠습니다. 이음새 하나 보이지 않는 유선형의 동체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장갑차나 탱크처럼 투박한 강철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집약체이자 동시에 예술품처럼 보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오셨습니까? 저는 이곳 연구 책임자인 최진호 박사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저희는 강철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3개월 전 동해 깊은 곳에서 발견된 물체입니다. 어느 나라의 것인지 심지어 이 행성의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기계 주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딘가 아파하는 듯한 불규칙한 진동이었습니다. 동력원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내뿜고 있지만 지금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외부에는 어떠한 조작 장치나 해치도 없습니다. 지난 3개월간 세계 최고의 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매달렸지만 아무도 내부를 열거나 이 기계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것이 폭주한다면 한반도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현대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했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70년 전의 전설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기록에 따르면 여사님께서는 기계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계와 대화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저희는 더 이상 분석하고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들어야만 합니다. 최 박사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거대한 기계로 다가갔습니다. 낡고 주름진 손바닥을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수만 개의 비명 같은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내는 고통의 신음이었습니다. 물러들나요. 너무 시끄러워. 제가 나지막이 말하자 저를 둘러싸고 있던 연구원들과 군인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환풍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컴퓨터의 펜 소리를 제외하면 어떤 소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수만 개의 기계음이 뒤엉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비가 내뿜는 전자음, 불안정한 기계의 심장 소리, 그리고 그들 자신의 초조한 숨소리까지. 최 박사가 손짓하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쳐 경납고 가장자리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거대한 공간에는 저와 이 정체불명의 기계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계의 표면에 양손을 댄 채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젊었을 때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 한복판에서 고장난 탱크 엔진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 내던 때처럼 강철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기계는 살아있었습니다.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혈관처럼 얽힌 에너지 회로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 중심부에서는 거대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컥. 마치 부정맥 환자처럼. 심장이 아니야. 이건 폐에 가깝군. 숨을 쉬고 있어. 그런데 숨을 쉴 때마다 무언가 걸리는구나. 이물질이 기도를 막고 있어. 저는 기계에 더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온갖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저는 제 낡은 귀와 손의 감각으로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동력원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순환계에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균열. 그 틈으로 에너지가 조금씩 새어나가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전체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망치하고 정 좀 가져오시오. 제일 작은 걸로. 제가 눈을 뜨고 말하자 멀리서 지켜보던 최 박사와 연구원들의 얼굴에 실망과 의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망치와 정이라니요. 여사님, 저 물체의 외피는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학군보다도 단단합니다. 다이아몬드 드릴로도 흠집 하나 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과 노인에 대한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박사의 불신 어린 표정을 보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구멍을 뚫으려는 게 아니야. 두드려서 길을 알려주려는 거지. 아기가 체했을 때 등을 두드려주는 것처럼. 제 말에 연구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계산과 데이터로 이루어졌습니다. 두드려서 길을 알려준다는 제 말은 미신이나 주술처럼 들렸을 겁니다. 당신들은 머리로만 기계를 보지만 나는 마음으로 기계를 본다. 당신들은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의 울음소리를 듣지. 시끄럽고 가져오기나 해. 시간이 없어. 저놈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제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한 군인이 먼지 쌓인 공구함에서 작은 망치와 정을 가져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익숙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계 앞으로 다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계의 신음소리에 다시 한번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소리의 가닥들 속에서 가장 아프게 울부짖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불협화음 속에서 잘못된 소리를 내는 악기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새와 함께 살아온 제 귀는 그 어떤 정밀 측정 장비보다 정확했습니다. 여기구나. 저는 기계 표면의 한 점에 정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곳은 다른 부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으로는 미세한 열과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막힌 혈관이 터지기 직전처럼 부풀어 오른 곳. 지켜보는 이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 손에 들린 작은 망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드릴로도 흠집을 낼 수 없었다는 저 미지의 금 속에 과연 이 원시적인 도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희미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치를 든 손목에 걸린 묵주를 고쳐 맸습니다. 70년 전 혹한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전차를 살려낼 때마다 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 쇳덩어리가 다시 한번 심장을 뛰게 해달라는, 그리하여 저 안에 타고 있는 젊은 목숨들이 살아남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탕! 맑고 경쾌한 소리가 경납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힘을 주어 내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종을 치듯 정확한 파동을 전달하기 위해 가볍게 톡 하고 쳤을 뿐입니다. 탕! 탕!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저는 3번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두드린 지점을 중심으로 물결이 퍼져나가듯 푸른빛의 에너지 파동이 기계 표면을 타고 흘렀습니다. 웅웅거리던 기계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부 에너지 흐름이 바뀌고 있어. 멀리서 모니터를 보던 최진우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기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막혔던 숨통이 조금 트인 듯 기계의 신음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망치와 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묵주를 풀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작은 드라이버, 그리고 크기가 다른 육각 너트 모양의 묵주알들. 제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진짜 수술을 시작해야지. 저는 기계의 표면에 난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홈을 손끝으로 찾아냈습니다. 마치 숨겨진 열쇠 구멍 같았습니다. 그리고 묵주에서 가장 작은 너트 모양의 알을 빼내 그 홈에 끼웠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기계의 표면 일부가 미끄러지듯 열리며 내부의 복잡한 회로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본 최 박사와 연구원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3개월간 찾아 헤맸던 문을 제가 맨손으로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기계의 속살이 드러나자 푸른빛의 에너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도 성스러웠습니다. 내부 구조는 제가 평생 봐온 그 어떤 기계보다도 복잡하고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내장 기관처럼 회로들은
스스로 꿈틀거리며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원리는 같았습니다.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어야 하며 과한 것은 덜어내야 합니다. 저는 묵주에서 다른 모양의 공구들을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드라이버, 작은 갈고리 모양의 묵주알, 핀셋처럼 생긴 묵주알, 피난길에 만난 이름 모를 신부님이 기계를 만지는 제 손을 보고 특별히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신의 가호가 깃들기를 바란다면서 여기로구나. 과부하가 걸린 곳이. 에너지 흐름의 중심부에서 유독 붉은 빛을 내며 경련을 일으키는 작은 부품이 보였습니다. 마치 염증처럼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려 했지만 저는 단지 아픈 곳만 찾아내면 됐습니다. 저는 십자가 드라이버를 이용해 과부하가 걸린 부품 주변의 에너지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기계 전체가 격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경고음이 경납고 전체에 울려 퍼졌고 연구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사님,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조용히 해. 지금이 고비야.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갈고리 모양의 공구로 붉게 달아오른 부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보석처럼 생겼지만 손끝에 닿는 순간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부품을 꺼내자 기계의 모든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거인의 심장이 멎은 것처럼 모든 소음과 진동이 멈췄습니다. 경납고에는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연구원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동력 반응 제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목소리.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탄생을 위한 잠깐의 멈춤이었습니다. 저는 꺼낸 부품을 바닥에 내려놓고 품속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쇠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미군 탱크에 깨진 부품을 녹여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계와도 공명하는 제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쇠조각을 원래 부품이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너지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순간 제 작은 쇠조각이 눈부신 백색 광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기계의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쿵!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이고 강력한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계는 더 이상 푸른빛이 아닌 따뜻하고 온화한 황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고음이 사라지고 모니터의 수치는 완벽하게 안정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달아빠진 묵주와 작은 쇠조각 하나가 이 나라의 운명을 구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순자와 연구원들은 다 같이 지하기지를 나왔습니다. 기지 밖에는 순자가 타고 온 검은색 세단과 양복 입은 남자들,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제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신이 없었습니다.
오직 존경과 경외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별거 아니여. 그냥 배탈난 놈. 등 좀 두드려 준 것뿐이여. 저는 기름과 그을음이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닦으며 말했습니다. 밤새 웅크리고 일했더니 허리와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여사님은 이 나라를 구하신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답을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됐수다. 나는 그냥 평범한 할미 박순자일 뿐이요. 그런 건 나한테 필요 없어. 하지만 여사님의 지식과 경험은 국가적인 자산입니다. 내 지식은 그저 낡은 기술일 뿐이고 내 경험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끔찍한 기억일 뿐이요. 나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소. 내 강아지 민준이 맛있는 밥이나 해먹이면서. 제 단호한 말에 최 박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7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파하는 쇳덩어리를 고쳤을 뿐 영웅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를 처음 데려왔던 검은 양복의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과 달리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여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검은 세단을 타고 어두운 지하 터널을 빠져나오자 세상은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에 비로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마당에는 민준이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자 녀석은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어디 갔다 온 거야, 대체? 그냥 오랜만에 옛날 친구 만나고 왔다.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세상은 언제고 다시 아픈 기계를 내밀며 저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밥솥에 밥을 안 치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설적인 영웅이 아니라 하나뿐인 손주를 둔 할머니 박순자이니까.